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바로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표결이 이뤄졌는데 가장 핵심은 바로 김여사 특검법이었습니다.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찬성이 194, 반대가 104, 무효가 1, 기권 1 이렇게 부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대가 104였는데 여당에서 최대 네 명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예상을 했던 대로인지 아니면 각각 예상 외였는지 들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강전의 변호사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두세 명 정도는 이탈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재의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기명 투표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8명 이상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밝힌 바가 있었죠. 기존에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를 한다든지 국민의 눈높이에 대통령실이 맞지 않다라고 언론과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탈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하면서 이거는 좀 부결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실상은 최혜병과 관련한 특검에 있어서도 같은 숫자로서 이제 부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민주당에서 진행을 했었던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좀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도는 부분들이 있고 민주당에서는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바로 재발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가 어떠한 표를 단속하는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만찬을 원내 지도부가 만찬을 했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현재로서 법안 자체의 문제는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의 어떠한 사과라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실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다면 다음번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세 명 정도 이탈표 예상하셨는데 한 4표 정도로 지금 또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거 여당의 단일 대우가 깨졌다 뭐 이런 목소리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8명 이상이 이탈표가 나왔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08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8명이라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두세 명 정도 그리고 지금 한 최대 4명 정도를 이렇게 보이는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네. 오늘 야당 측에서는 규탄 대회까지 하더라고요. 부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이탈표가 의미심장한 부분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재표결에 붙였을 때 무기명으로 일단 하죠. 지금 이게 재의결 조건은 8표입니다. 그렇다면 4표라는 건 8표랑 4표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이미 균열은 시작됐다. 그리고 이런 이 반란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저는 조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인 즉슨 그동안 민주당이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최상병 해병의 특검법을 올렸을 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 왔었죠. 그런데 의원총회를 하면서 이번에는 필리버스터를 저는 개인적으로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건 본인의 정치 어쨌든 그 신념을 본인의 이름과 얼굴을 걸고 의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인의 이름 걸고 방어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에 어떤 분이 총대를 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국민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의혹은 해소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죠. 연일 의혹이 터지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해명 못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면죄부를 모든 면에서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특검밖에는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여론, 국민들이 그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저는 당연하지만 국민 보고 정치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와 국민 중에 어떤 눈높이에 맞추는 게 맞다라는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이제 필리버스터는 더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이 부분이 정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했다면 민주당이 저는 어떤 지점에선 역풍을 맞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또 야당으로서 이 부분을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4표가 5표 되고 5표가 8표 되는 거 저는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여당에서 균열표가 나왔다면 이제 대통령실에 어쨌든 결단이 필요한 거죠. 사과를 넘은 정확한 수사를 임하겠다는 그런 입장 표명이 나와야 어느 정도 국면 전환이 될 텐데 그럴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그 장유미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혹이 해소가 되기는커녕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들이 점점 더 불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부결 이후에 김 여사의 리스크가 더 확대가 될 것 같다 이런 시각이 존재합니다. 야당은 이른바 김건희 심판본부 설치와 함께 국감 이후에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를 했고요. 여당 역시도 악화되는 여론 속에 사과를 요구하는 내부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대로라면 정말 다음엔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맞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고 또 장 변호사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조금 더 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검찰에서는 최재형 목사 부분에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불기소하는 것으로 모두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어쨌든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 이게 검찰이 본인들의 직무적인 양심을 걸고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로워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정무적인 책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선출하신 권력이고 배우자도 저는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법적인 책임이 끝났다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끝낼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 이 결과가 나왔을 때, 검찰의 결과가 나왔을 때 당과 대통령실에서 어떤 당연하다는 듯한 이러한 의견들이 나왔단 말이죠. 저는 그게 좀 아쉬웠어요. 이때 어쨌든 법적인 부분에서 검찰의 결과는 존중을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로 대통령과 그리고 배우자가 국민들께 어떠한 혼란을 드렸던 부분들, 마음에 심려를 끼쳐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입장에서 저는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의혹 수준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사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11월에 판결 선고까지 민주당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의혹들을 다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공세라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거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 법안에 대해서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좀 높은 수치로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 내외께서 6일 날 이제 또 해외 순방을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가능하면은 어떤 입장 표명을 하고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 측에서는 아주 그 총력 대응을 예고하는 것 같은데, 그 김건희 심판본부 이걸 또 설치를 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혹은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죠. 이거는 공정과 상식이 실제로 아닙니다. 제가 특정 언론사를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보수한 일간지에서 칼럼에 이런 표현이 오늘 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 3년 동안 보수를 욕보였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보수의 가치라는 건 어느 정도 어쨌든 나라의 안정을 기하고 이런 부분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이 정부가 실현하고 있나요?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거죠.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 불기소 쪽으로 기운다는 언론이 계속 이제 타전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특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네. 가장 붙어 있는 전주가 이미 유죄를 받았어요. 대법원 단계가 남았지만 뒤집어질 가능성 저 개인적으로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명의 가담자 중에 거의 유일하게 23억 원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런 항소심 판결이 나오고 대통령실에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이 전주가 무죄가 받았을 때는 이것 봐라. 김건희 여사도 무죄다라고 항변했었죠. 그러면서 항소심 단계에 이르니까 연락을 최소한 도이치모터스 일당과 주고받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보도 어떻습니까? 이 수사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이종호 씨 주범 설계자라고 법원이 판단한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36번 문자, 통화를 주고받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검찰은 휴대폰까지 반환하면서 이 김 여사가 지정한 자리에서 수사를 하고서는 면죄부를 준다고 합니다.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요? 이게 원칙입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국민의힘의 의원분들도 상당한 많은 고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부결했지만 부결이 계속 이어졌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 반등할 수 있습니까?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변화가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여당의 지지율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답은 나온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분들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시점도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원법과 그리고 패키지인 지역화폐법도 부결돼서 폐기가 됐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요, 소득의 100%가 고스란히 빚 갚는 데 들어가는 사람이 무려 157만 명이나 되고요.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자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대책은요, 8.9%만 대출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적은 숫자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다가 죽는다. 그리고 차등 지원이든 추경이든 뭐라도 하자라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강 변호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나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정부가 필요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헌법에서는 정부에게 예산 편성 권한이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헌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죠. 이거는 글쎄요, 지난 우리가 코로나 과정에 있어서 현금성 지원이 여러 차례 있었고 여기에 있어서 어떠한 경기 부양 효과가 뚜렷한 효과가 있었다라면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차례 돈이 나갔지만 거기에 대한 뚜렷한 효과가 나왔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적으로 25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자, 한 가정이 4인 가정에 100만 원 정도 받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두 전 국민을 해서 한 13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의 그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예산이 한 600조에서 700조 정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큰 비율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러한 돈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결국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는 것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사실인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현금성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지금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간접적인 방식으로서 지원금은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간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현금성, 네. 현금을 주든 아니면 지역화폐를 지급을 하든 현금성 지원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굉장히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게다가 위헌적인 법률이란 말이죠. 이거를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다음번에 수권정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예산 편성 권한이라든지 헌법 상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도 않는 이러한 법안들을 무리하게 어떠한 선심성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 측에선 뭐라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발표한 것 같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수가 쪼그라들지 못해 서민들 곡소리 나고 있어요. 물가는 고공행진이고 자영업 폐업률은 정말 매우 높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자영업자 신층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는 세수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죠. 재정 건전성을 기치로 내건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라 국가는 제대로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른바 부자 감세, 법인세가 상당히 낮아지면서 세수가 지난해 60조 원 가까이 펑크가 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30조 원 이상이 이미 펑크가 났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나라 국가는 지키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세출은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장이 쪼그라들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도 특단의 정책이 있어야 된다. 재정과 관련해서 어쨌든 적극 재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뭐라도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이라고 하지만 그게 금기시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정책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당 입장대로 이게 정말 세원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견인으로 작동을 한다면 제한적으로 선별적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께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논의조차 하지 못한다.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인 거죠. 그렇다면 경제 운영은 잘하고 있나요? 이 정부가. 그렇다면 여러 대안과 관련해서 추경이든 뭐든 이런 어떤 대안 모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원리 원칙대로 그냥 교과서대로 이렇게 본인들의 입장을 위한 이념을 위한 정치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은
이거는 실무에 기반해가지고 대안을 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뭐가 나아질 기미라도 보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많은 대안을 야당과 함께 모색해보는 게 책임 있는 국정운영의 자세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겠다. 야당이 제기하면 그건 무조건 안 된다라는 태도로 어떤 전향적인 태도와 시장이 살아나는 기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제발 전향적으로 이런 국가 살림살이와 관련해서 시장 경제의 활성화 관련해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그 의총에서 금투세 결론을 지도부에 위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총에서 결론이 좀 날 줄 알았는데 지도부로 갔습니다. 토론회까지도 토론회와 의총까지 거쳤는데도 결정적으로 지도부에 위임을 했다는 건 좀 어떤 의미인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 지도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앞으로도 여전히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 좀 유예나 폐지로 결정을 내린다면은 이 민주당이 얻는 것과 잃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하고 유예가 된다면은 좀 3년 정도 유예를 해서 대선 이후로 좀 미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 어떤 상황에 대한 모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여야 합의로 통과됐던 법이고 시장에 이미 신호를 줬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안정성과 또 해외 입법례를 차용한다면 이거는 과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1,400명, 400만 명에 이르는 주식 투자자들이 상당히 비토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라기보단 더 넘어서서 이게 주식시장이란 건 전 세계적으로 연동이 돼서 돌아가다 보니까 한국 주식시장이란 게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 큰 뭐 매력이 있는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과세까지 하게 되면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물론 미국도 굉장히 많이 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배당이나 이런 면에서는 어쨌든 주주들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면에 있어서는 한국 시장보다는 낮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경쟁성을 가지지 못할 거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더더군다나 여당에서도 오히려 폐지를 당론으로 또 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간점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폐지를 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뉘앙스의 말씀도 하시는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노선이 많고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뭐 이른바 디베이트를 하고 그 이후에 의총을 겪었어도 이게 총의가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한 만큼 지도부에 이리 많은 선택을 한 것 같고 아마 유예를 하더라도 짚어주신 대로 대선 이후로 미루거나 왜냐하면 이게 또 선거와 연동돼서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뒤로 미뤄지거나 아니면 아예 좀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차피 뭐 민주당 측에서 입장을 바꿀 거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을 봤을 때는 이게 뭐 내년 원래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적어도 유예는 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연임되는 것이 이미 거의 확실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토론회 같은 데에서 이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민주당과 다른 입장들을 보였단 말이죠. 그랬더니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조금 그 날을 세우는 듯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그 2기 체제가 시작이 되고 지금으로서는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뭐 각을 세운다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그 의원총회에 있어서 최근에 정성호 의원이 방송에서 본인이 그동안에는 유예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폐지가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아 이제는 폐지로 가는 것이구나. 이재명 대표의 생각과 같이 가는구나를 생각했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못 냈다라는 거예요. 저는 유예로서 결론을 내고 다만 폐지에 있어서도 조금 열려있는 상태로 지도부에 만약에 공을 넘긴다면 그 정도의 입장은 표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뭐 그런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그냥 전적으로 지도부에 맡기는 형태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의 금투세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왔었고 여기에 대해서 비토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단일 체제 그 대우로서 나가던 부분들에 조금의 이제 크랙이 생긴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오늘 그 의원총회에서 결과를 못 냈다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11월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최근에 나오는 문제점들 이런 것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네. 의원들이 뭐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은 함께하지 않는 모습들, 이름을 걸고서 함께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지도부에 맡겼고 지도부에서는 아마도 적어도 유예 형태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10월이 됐습니다. 재보선 레이스에도 불이 붙었는데요. 강화와 부산 중에 하나라도 빼앗기면 타격이 큰 여당 측에선 수성을 다짐을 했습니다. 야당은 호남에선 오차 범위 내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고 부산에서는 한 차례 결렬 위기를 거쳐서 다시 단일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여느 그 재보선과 달리 정치적인 의미가 아주 큰 이번 재보선인데요. 10월 16일입니다. 결과를 좀 미리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눈길을 끄는 곳은 아무래도 영광 지역인 것 같은데요. 영광 지역. 예. 네. 원래 이제 민주당과 무소속이 좀 연달아 가면서 좀 교차하면서 이게 승리를 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조국혁신당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사실 지민비조라고 해서 비례정당 성격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전국정당으로 어느 정도 터전을 잡아야만 그리고 전국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지역 기반을 무시할 수 없어서 호남에 그렇게 공을 들이는 겁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민심을 들어보면 조국 대표가 숙식 선거운동까지 하면서 공을 네. 들이고 있다는 걸 좀 높이 평가한다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이 지역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호남이 뚫리면 조국혁신당한테 어디까지 내줘야 될지 정말 가늠이 안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도 좀 뭔가 타격이 되는 건 분명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선대위원장 등을 좀 내려보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고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데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바로 이 지역인 것 같고요. 또 진보당세가 상당히 강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진보당의 이 표심이 어느 당한테 더 타격을 줄 것인지 민주당 표를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조국혁신당 표를 가져갈 것인지 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단일화는 할 수 없고 끝까지 아마 그렇죠.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그 선거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호남에선 조망이 많이 안 되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 지역에서 만약에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호남에서 얻는다 이거는 당연히 지지세에 타격이 갈 수밖에 없을 네. 겁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일 때는 호남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죠. 한 15% 정도 때까지 두 자릿수까지 나왔었습니다. 한동훈 대표 거기에 비해서 크게 호남 민심과 관련해서 공을 들인다는 느낌은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을 때 한 자릿수가 나오거나 하면은 이 부분은 아무래도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남 영광 지역에서 국민의힘은 한 자릿수 득표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두 자릿수로 갈까요? 저는 한 자릿수 나올 거라고 나올 보고 거다. 통상의 선거보다도 더 낮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또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한동훈 대표의 어떤 개인기나 이런 걸로는 뚫기 상당히 어려운 지점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패배를 해도 잘 싸웠지만 졌다와 그냥 완패를 했다는 완전 다른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인천 강화도 지금 보수표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금정도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굉장히 호의적인 지역이지만 네네. 지금 대통령 인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여러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이른바 반란표가 있지 않을까 이 민주당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네. 하셨는데요. 한 자릿수 결과도 예측을 하셨습니다. 지금 좀 눈여겨보는 지역과 또 관전 포인트 있을까요? 지금 뭐 네 군데에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장 변호사님 짚어주신 것처럼 영광이 가장 핫한 곳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뿐만이 아니라 진보당 후보까지가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30, 30, 30으로 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보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 2, 3주 전까지만 한 16%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30%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근데 진보당 후보가 만약에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누군가를 지지하는 형태로 하게 그럴 된다면 가능성도 있죠. 저는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조국혁신당 쪽과 합칠 가능성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진보당과 들어요. 혁신당이 합친다? 그러니까 후보가 단일화하는 네, 그렇죠, 과정에 그렇죠. 있어서 지금 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전혀 단일화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은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 설정에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조국 대표가 당시에 이제 출마를 하겠다, 창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12명이라는 의원이
되는 이런 거대 정당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뭐 열심히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후에 지민비조 그리고 어떠한 선명성 이런 것으로서 12명이라는 그 의원들이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비례로만 12명인데, 근데 그 민주당에서 그 전에 총선 공약으로서 교섭단체가 지금 20명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근데 교섭단체 구성 요건에 대해서 10명 정도로 낮추겠다는 게 총선의 공약이었습니다. 당의 공약이었는데 조국혁신당이 12명으로서 들어오니까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진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조국혁신당 측에서 그것을 요청을 해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걸 지금 거의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랬더니 지금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간사도 없고 어떠한 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관여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좀 주도적으로 일을 하기가 쇄빙선이 되겠다고 했는데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떠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간의 한판 승부, 자존심 대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민주당이 그동안에 조국혁신당을 본인들의 이중대로서 봐왔고 교섭단체가 구성 요건이 그 낮춰준다고 했는데 그걸 안 했던 부분에서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다. 결과적으로는 영광에서 근데 30, 30, 30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혹시라도 뒤집혀졌을 때 굉장히 본인의 이기 체제에 있어서의 불안감이 증폭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11월에 지금 2개의 사건 선고가 있고 오늘 금투세와 관련해서 의원총회에서도 어떠한 결론이 내지 못했던 부분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크랙이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겨도 본전인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이제 구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마지막까지 정말 사활을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영광이 아무래도 가장 핫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장 변호사님 잘 말씀을 주셨는데 금정과 강화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떠한 좀 더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강화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과정에서 워낙 인지도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표가 이제 분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복당은 없다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안상수 시장 쪽에서는 계속하는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정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제 저녁에는 뭐 단일화 한다고 했다가 오늘 오전에 또 안 한다고 했다가 조금 아까 또 이제 협의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속보로 뜨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어서 단일화를 하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간 후보가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뭐 높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에 김기현 전 대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고서 물러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기억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조그마한 미니 지역 4군데가 그 선거를 하는구나라고 했었지만 지금 오히려 돌아가는 판세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좀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준비 중인 모습을 보면은 정쟁 국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국감 대 이재명 국감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 국감에서 과연 어떤 문제들이 철저하게 밝혀지길 우리 국민들께서 원할지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국회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죠. 야당이 그걸 제대로 못하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부터 국민의힘 당무 개입 의혹까지, 특히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언론에 알파벳 이모 씨라고 소개됐던 강모 씨가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저는 이제 그저께 있었던 국회에서의 청문회,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녹취 파일이 오히려 지금 이화영 증인으로 나왔던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해 보이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뭐 어떤 그 비용을 그 쌍방울로부터 받았다라든지 이런 의혹들에 있어서 이화영 부지사가 변호인과 대화를 하는 녹취 파일이 지금 공개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녹음을 한 당사자인 변호사와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입장 변경이 있었을 때 그 방법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있어서 진술이 번복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관여를 했었던
김기현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면서 아마도 그저께 있었던 새로 나온 증거들과 관련해서 조금 더 좀 불타오르는 국감이 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국정감사. 국회 방송 생중계를 통해서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올해는 그 현장 국감뿐 아니라 6개 광역시도의 지방 분방 국감도 생중계가 됩니다. 국정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쉬운 소식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이 두 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여심저격 네. 시간이었습니다. 그간 좀 각기 다른 입장에서 서로 좀 나를 세우면서도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까지 두 분께서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국회 방송과 함께한 이번 시간 어떠셨는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 방송의 정체성에 맞게 항상 좀 깊이 있게 정책 현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소감이 짧은데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국회 방송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송들보다 정책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서 맞습니다. 뭐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그리고 여기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좋았었고요. 근데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 시간에 하는데 한 두세 차례 정도 필리버스터 네. 때문에 갑작스럽게 우리 방송이 맞습니다. 나가지 않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필리버스터들이 봤을 때 아무래도 정쟁용 필리버스터가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2월부터 지금 10월까지 한 8개월에 걸쳐서 저랑 장 변호사님이 매주 금요일에 나왔는데 이러한 정쟁용 이런 국회 이런 것들은 좀 네.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감이 시작이 되는데 정말로 협치도 하고 그리고 민생도 챙기는 국회가 되고 그리고 필리버스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방송이 취소되는 일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분 같은 마음이시겠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노동위 부위원장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